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태연히 설 수 있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태어난 게 아니었으니까. 그건 오랫동안 갈아세운 칼날이 마침내 빛을 받아 번쩍이는 것이었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호 법정.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증인석에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앉아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러나 나는 느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기억하듯 파르르 떨리는 것을. 검사가 리모컨을 들었다. 법정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새벽 2시 47분. 빗속을 달리던 검은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내 남편 이진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소리가 없는 영상인데도 내 귀에는 들렸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방청석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 낮게 신음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 영상을 나는 이미 수십 번 보았다. 처음 봤을 때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없이 울었다. 두 번째는 이를 악물었다. 세 번째부터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았다. 차가 사라진 뒤 빗속에 쓰러진 진우의 실루엣이 화면에서 지워질 때까지. 그렇게 나는 슬픔을 분노를 증거로 바꾸었다. 피고인석에서 인기척이 났다. 강태준이었다. 시아 주번이. 출소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제 동생을 죽이려 한 남자. 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내뱉었다. 인연이 감히.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의사봉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소란을 먼 곳의 파도 소리처럼 들었다. 나는 천천히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 속에서 공포가 번지는 것을 나는 정확히 보았다.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웠다. 아니, 지우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오빠, 내 목소리는 조용했다. 법정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하고 또렷했다. 저 기억하시죠? 강태준의 눈 속에서 공포가 완전히 꽃피기를 기다리는 그 찰나. 나는 눈을 감았다. 법정의 소음이 멀어졌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언제나처럼 강물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8살이었다. 여름 강물은 그날따라 유독 빠르게 흘렀다. 오빠 민준이가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오후의 햇살이 가장 뜨겁던 때였고 다시 떠오르지 않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나는 강가에 서서 수면이 잔물결로 닫히는 것을 보았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구멍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어른들이 달려왔을 때 오빠는 이미 강 하류에서 건져졌다. 나는 진흙 묻은 오빠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손이 차가웠다. 내 손도 차가웠다. 그 온도가 같아지는 것이 무서워서 나는 더 세게 쥐었다. 나라,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내 손목을 낚아채며 오빠에게서 떼어놓았다. 그때 처음으로 소리가 나왔다. 내 목에서 터진 울음은 울음이라기보다 짐승의 것에 가까웠다. 강물 소리보다 컸고 어머니의 통곡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진흙 위에 무릎을 꿇고 오빠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민준아, 오빠. 강은 아무 대답도 없이 계속 흘렀다. 장례가 끝난 사흘 뒤 아버지는 나를 마루에 세웠다. 어머니는 부엌문 너머에 있었다.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위를 들고 내 뒤에 섰고 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걱서걱 머리카락이 마루 위로 떨어졌다. 한 줌, 또 한 줌. 나는 발치에 쌓이는 검은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이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이름 같은 것, 박수연이라는 이름. 이제 네가 아들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슬프지도 잔인하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을 고하듯 말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오늘부터 상남이다. 박상남이다. 박상남이다. 그날 이후 나는 박수연이 아니었다. 짧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에도
바지를 입고 마당을 쓸 때도, 아버지가 나를 상남아하고 부를 때도 나는 그 이름 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죽어갔다. 그렇게 2해가 흘렀다. 13살 여름이었다. 부엌은 늘 내 몫이었다. 아버지는 들에 나가고 어머니는 방에 누워 있었다. 3살 배기 상현이가 부엌 문지방에 걸터앉아 칭얼거렸다. 나는 된장찌개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두고 상현이를 달래려 몸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상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다 내 팔뚝을 잡아당겼고 나는 균형을 잃었다. 냄비 손잡이에 팔꿈치가 부딪혔다. 냄비가 기울었다. 끓는 국물이 쏟아졌다. 상현이의 팔 위로. 찰나였다. 그런데 그 찰나가 너무 길었다. 상현이의 비명이 부엌을 가득 채우기 전에 나는 이미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상현이를 끌어안으려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팔은 이미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뛰어왔다. 아버지가 뛰어왔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오래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그런 눈이었다. 2년이 아버지는 부뚜막 위에 냄비를 집어들었다. 나는 피하지 못했다. 피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끓는 물이 내 오른쪽 어깨 위로 쏟아졌다. 세상이 하얗게 타올랐다. 소리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바닥에 쓰러지면서 부엌 문지방의 나무결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만 기억한다. 그 나무결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프다. 아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진물이 흘렀고 나는 그것을 낡은 헝겊으로 동여맨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상현이는 이웃집으로 옮겨졌고 집안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나를 더 무섭게 했다. 폭풍보다 고요가 더 잔인하다는 것을 나는 13살에 이미 알았다. 사흘 뒤 고모가 왔다. 어머니와 고모는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래 이야기했다.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들렸다. 내 이름이 짐처럼 오가고 있었다. 고모는 내 손목을 잡고 버스에 태웠다. 서울이라고 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어깨가 욱신거렸다.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물어봐야 대답이 없을 것을 알았다. 강남의 골목은 낯설게 넓었다. 높은 담장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삐죽 솟아 있었고 철제 대문 앞에서 고모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주인이 나왔다. 나이 지긋하고 비단 저고리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의 눈이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품평하듯이 가축을 보듯이 고모가 말했다. 얘가 손이 빠르고 눈치도 빨라요. 워낙 야무지게 컸어요. 나는 그 말이 칭찬인지 판매 문구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다만 고모의 목소리에 서두름이 섞여 있다는 것은 알았다. 안주인이 흰 봉투를 꺼냈다. 고모의 손이 그것을 받아 쥐는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봉투가 고모의 손바닥 속으로 사라지는 그 찰나 나는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고모가 돌아섰다. 나는 뒤를 쫓지 않았다. 쫓을 수 없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골목 끝에서 고모의 등이 작아지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부르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안주인이 앞치마를 내밀었다. 나는 두 손으로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울지 않았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다.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나는 지켰다. 처음 한 달은 손이 셌고 두 번째 달은 무릎이 까졌고 세 번째 달이 지날 무렵에는 더 이상 아픈지조차 몰랐다. 저택의 새벽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깨어 있었고 나는 그 새벽 속에서 조용히 내 자리를 만들어갔다. 울지 않는 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즈음이었다. 그날 밤도
나는 잠들지 못했다. 부엌 창문으로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찬타일 바닥 위에 서서 내일 아침 준비할 재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부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남자였다. 키가 컸다. 머리카락이 잠결에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직 반쯤 감겨 있었다. 한 손에는 라면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 그 손이 멈칫했다. 나중에 알았다. 작은 아들이었다. 강민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이라 내려왔다고 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먼저 라면 봉지 쪽으로 내려갔다. 멋쩍다는 듯 목을 극적이며 그가 말했다. 라면 좀 끓이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서 봉지를 받았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계량하고 불을 올렸다.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다. 스프는 물이 끓기 직전에 넣어야 국물이 탁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고모집에서 배운 게 아니라 혼자 터득했다. 계란을 하나 깨서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 넣었다. 그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등으로 느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를 때쯤 그가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나는 그릇에 라면을 담으면서 대답했다. 박상남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가 피식 소리를 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냥 작고 가벼운 웃음이었다. 남자 이름이네. 나는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이 저택의 발 디딘 후 처음으로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씨앗이었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씨앗이었지만 그것은 죽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민주는 서울에서 졸업장을 받아 돌아왔고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다. 주방과 마루 사이를 오가며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간들을 견뎠다. 그러나 민준만은 달랐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상남아 하고 마치 그 이름이 이상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듯이 봄이 끝나갈 무렵 그가 부모님 앞에 나를 데리고 섰다.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 그리고 그 손이 날아왔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귀 안쪽까지 울렸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바닥에 힘을 주었다. 뺨이 타오르듯 뜨거웠다. 식모년이 감히 목소리가 천장을 찔렀다. 나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면 지는 것이라는 걸 나는 13살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그도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놓지 않았다. 어머니, 저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끊어지지는 않았다. 나는 그 손의 떨림을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받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무너질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식장은 작았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시부모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는 내 손을 잡고 단 위에 섰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진사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 행복이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였다. 행복이 낯설다는 것을 나는 그 후로도 오래 기억했다. 결혼한 뒤에도 나는 가끔 자다가 깨어 민준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확인해야만 믿어지는 날들이 있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전화가 울린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민준이 먼저 받았고 나는 그의 등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 한마디 없이도 알 수 있었다. 나쁜 소식은 언제나 몸으로 먼저 도착한다. 강 회장이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중환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민준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결혼식 날 그가 내 손을 잡았던 것처럼 그의 손은 그날처럼 차갑고 떨렸다. 이사회는 빠르게 움직였다. 사흘 후 민준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다. 회의실에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무게가 얹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지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위로였다. 그 후 며칠간 나는 병원으로 갔다. 강 회장의 안색을 살피고 담당 간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회사에서 넘어오는 서류를 민준 대신 정리했다. 몸이 바빠야 머리가 조용해진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서류 묶음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중년의 사내였다. 병문안객치고는 꽃 한 송이 들지 않았고 환자복도 아니었다. 그는 강 회장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그러나 13살 때부터 나를 살아남게 한 것은 언제나 이런 종류의 감각이었다. 나는 조용히 간호사실로 걸어갔다. 2층 CCTV 관리자가 따로 있나? 간호사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잠깐 복도 창문 앞에 섰다. 주차장 너머로 가을 하늘이 낯빛으로 흐려 있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꽃도 없고 문병 온 사람의 표정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사흘 뒤 나는 그 눈빛의 주인을 알게 되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형이 나왔어. 그것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 사기와 횡령으로 3년을 채우고 나온 남자.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바로 그 시점에 우연이라고 믿기에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민준의 회사로 갔을 때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였다. 강태준은 선글라스를 손에 쥔 채 민준의 책상 앞에 서서 대표이사 명패를 검지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마치 장난감을 고르듯이. 동생, 자리 좀 비워줘야겠다.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다. 그 웃음이 더 소름이 돋았다. 민준은 일어서지 않았다. 의자에 앉은 채 형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형, 아버지 회사는 내가 지킨다. 순간 태준의 입꼬리가 내려갔다. 웃음이 거치자 드러난 눈빛은 차갑고 평평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나는 유리문 바깥에서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은 13살의 내가 이미 끝낸 일이었다. 그날 이후 태준은 더 이상 회사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보이는 칼보다 보이지 않는 칼이 더 깊이 박힌다는 것을 나는 살면서 이미 배웠다. 조짐은 작은 곳에서 먼저 왔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하나둘 전화를 끊기 시작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부산의 자재업체 사장이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갱신을 미뤘고 경기도 물류회사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민주는 경기 탓이라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경기가 나빠지면 모든 거래처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돌아서지는 않는다. 나는 민준 몰래 회사 서류 캐비닛을 열기 시작했다. 퇴근 후 텅 빈 사무실에서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손가락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봐. 계약서 사본들 사이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걸렸다. 내부 단가표, 외부로 나갔을 리 없는 문서였다. 그런데 거래처들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제시한 조건들이 하나같이 그 단가표의 수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누군가 빼돌렸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민준은 의자에 기댄 채 한참 천장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형이 설마 그러겠어.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박혔다. 설마. 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설마라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외면하는 방패였다. 민주는 형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 형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설득하는데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다. 서류 캐비닛 열쇠를 손바닥에 꼭 쥐고 사무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뛰었다. 혼자라도 찾아낼 것이었다. 증거를, 경로를, 이름을. 태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인다면, 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면 그만이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알았다. 태준은 서류를 빼돌리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흘 후 내가 몰래 심어둔 거래처 직원의 입을 통해 그 확신이 살점을 얻었다. 태준이 움직였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래처 직원이 흘린 한마디, 어젯밤 태준 씨가 허름한 술집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다더군요. 가 손끝에서 심장까지 전류처럼 흘렀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 술집을 찾아냈다. 을지로 뒷골목, 간판도 없이 붉은 전구 하나만 달린 곳.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기름때 낀 유리 너머로 충분했다. 태준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남자는 어깨가 좁고 눈빛이 불안한 사람이었다. 태준이 두툼한 봉투를 밀어넣는 것이 보였다. 남자가 망설이자 태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박상남. 내 이름이었다. 내 이름 석자가 그 더러운 공간에서 무기로 쓰이고 있었다. 위장이 뒤틀렸다. 그러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의 계략은 두 갈래였다. 나는 그것을 그 순간 직감했다. 낯선 남자를 나에게 보내는 것이 한 갈래라면 다른 갈래는 반드시 민준을 향해 있을 것이었다. 태준은 언제나 두 손을 동시에 썼다. 한 손으로 시선을 빼앗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조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술집 입구를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는 흔들리지 않았다.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으로 모으는 것이었다. 태준이 봉투를 건네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다음 수를 놓고 있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밀어 넣으면서도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두 갈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모처럼 박혀 있었다. 태준의 다른 손이 민준을 향해 있다는 직감이 발바닥부터 올라와 등골을 타고 목덜미까지 치솟았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끊겼다. 다시 걸었다. 또 끊겼다. 회사 주차장에 있을 시간이었다. 늦게까지 서류를 붙들고 있다고 아침에 말했었다. 발이 먼저 움직였다. 택시를 잡아타고 회사 방향을 외치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교통사고, 이강민준 씨, 지금 응급실로.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갔을 때 민준은 이미 들것 위에 누워 있었다. 흰 시트가 붉게 번져 있었다. 이마가 갈라져 있었고 왼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손끝이 파랬다. 민준아, 소리가 나왔는지 몰랐다. 목구멍이 막혀 있었다. 무릎이 꺾였고 나는 들것 옆바닥에 주저앉았다. 간호사가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놓는 순간 그가 어디론가 가버릴 것 같았다. 의사가 다가왔다. 마스크 위로 눈이 보였다. 진지했고 빠르게 움직이는 눈이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뇌출혈이 심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내 귀를 통과했다. 뇌출혈, 수술. 단어들이 제각각 흩어졌다가 한꺼번에 떨어져 내렸다. 나는 민준의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보다 먼저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 한복판에서 굳어가고 있었다. 오밀한. 그리고 태준. 나는 민준의 손등에 이마를 댔다. 차가운 피부 위에서 입술이 떨렸다. 기다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택시 창문 밖으로 가로등이 흘러갔고 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의 손끝이 파랗던 것이 눈꺼풀 안쪽에 새겨진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수술실 문이 닫히던 소리, 그 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열쇠를 꺼내다 말고 멈췄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떨림을 억누르려 주먹을 쥐었다. 차갑게 굳어야 했다. 지금은 무너질 수 없었다. 그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묵직하고 느린 발소리였다.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남자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어깨가 넓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낯선 얼굴이었는데 낯선 얼굴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가 나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박상남 씨요? 목소리가 낮았다. 위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등을 문에 붙인 채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도망치지 않았다. 민준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지금 내가 물러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 순간 현관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불빛이 우리 사이를 환하게 갈랐다. 남자의 눈이 내 어깨 쪽에서 멈췄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병원에서 급히 걸쳐 입은 카디건 깃이 한쪽으로 흘러내려 있었다. 왼쪽 어깨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화상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13살 겨울 불길이 남기고 간 흔적.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한 번, 두 번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위협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다. 공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오래된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누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상남 누나야?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그리고 다시 너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현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낯설게 들렸다. 22해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가 무릎을 꺾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벽에서 등을 떼지 못한 채 그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카디건 깃을 여미려다 그냥 내버려뒀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졌다. 상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교도소 안에서 태준 형이 먼저 다가왔다고. 박상남이라는 여자 네 누나 아니냐고. 출소하면 그 집에 찾아가라고. 겁만 주면 된다고. 그리고 오미란에게는 따로 지시가 갔다고. 민준이 씨가 퇴근하는 날짜, 시간, 차종까지 알려줬다고. 나는 듣는 내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민준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내 남편이 태준의 손에 의해. 상현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누나, 나는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미란이가 그 차를 몰 줄은.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를 닦았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을 닦고 나자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태준의 얼굴, 그 웃음, 그 계산된 친절,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 순간을 향해 쌓아 올린 것이었다. 나는 상현을 바라봤다. 상현아.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 목소리인데 내 것 같지 않았다. 서늘했다. 나 자신도 처음 듣는 온도였다. 나 혼자 할게. 너는 증거만 모아줘. 상현이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을 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내 눈빛이 어떤지를. 슬픔이 아니었다. 애원도 아니었다.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비록 소소하게 끝날 것 같았다. 그 서늘한 결심이 채 굳기도 전에 민준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나는 링거 줄을 따라 천천히 눈을 감고 있었다.
상현이 가져다 준 증거 목록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태준이 어디서부터 무너질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렸다. 형사 2명이었다. 검은 점퍼, 굳은 표정,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서류. 박상남 씨 맞으시죠?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남편분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손이 저절로 이불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보험금, 사주, 살인미수. 형사의 입에서 그 단어들이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알았다. 태준이었다. 상현이 돌아선 걸 눈치챈 것이다. 나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다. 복도로 나서자 그가 거기 서 있었다. 태준. 새 양복, 단정한 넥타이, 그리고 그 미소. 처음부터 나를 식모로 봤던 그 눈으로 식모 출신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봤더니 그가 낮게 말했다. 비웃음이 목소리에 얹혀 있었다. 이제 살인 미수범이 됐네.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심장이 뛰었다. 뛰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박동이 하나하나 또렷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확인이었다. 태준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를 그가 먼저 달려들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태준은 복도에 남겨졌고 나는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꽂히는 그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나는 속으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형사가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중년의 남자였다.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박상남 씨, 남편분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하기 전에 가방 안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작은 녹음기에 닿았다. 상현이 건네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손에 쥐어주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 무게가 지금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형사님, 제가 먼저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형사의 시선이 녹음기로 내려갔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낮고 느리고 그 특유의 확신에 찬 어조. 오미란에게 지시하는 목소리. 날짜, 장소, 방법, 한 글자도 흐리지 않고.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펜을 쥔 손이 멈췄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똑바로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실을 나오면서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 그림자를 끌어당겼고 자동문이 열리자 11월의 바람이 뺨을 때렸다. 증거는 넘겼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녹음기 속 태준의 목소리는 오미란에게 지시하는 장면까지만 담겨 있었다. 그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내가 시켰다고 말하는 순간이 없으면 그는 빠져나갈 것이었다. 변호사를 세우고 증거를 비틀고 나를 다시 진흙 속으로 끌어내릴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태준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떨림은 떴었다. 신호가 2번 울렸다. 태준이 받았다. 오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힘을 뺐다.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아니 오랫동안 짓밟혀온 사람처럼. 저 이제 포기할게요. 지분 서류에 도장 찍어드릴 테니 한 번만 만나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이 의심인지 욕심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 태준은 언제나 욕심이 의심을 이기는 사람이었다. 어디서? 나는 입술 끝을 굳혔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오빠가 편한 대로요. 저는 이제 싸울 힘도 없어요. 약속 장소를 끊고 나서 나는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였다. 그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 내일 오전 11시 강남 르네상스 호텔 로비. 저 혼자 갑니다. 대신 제 몸에 녹음기를 달아주세요. 형사가 잠깐 숨을 들이켰다. 박상남 씨, 위험합니다. 알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위험하더라도 내 손으로 끝내야 했다. 누군가가 대신 무너뜨려주는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태준의 눈을 직접 보면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형사가 보낸 여형사가 호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여형사가 내 블라우스 안쪽에 작은 녹음기를 테이프로 고정해주는 동안 나는 숨을 참았다. 차가운 테이프가 갈비뼈 아래에 닿는 순간 피부가 오그라들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각오인지 나는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로비에 내려서자 태주는 이미 와 있었다.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소파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여유가 번들거렸다. 나를 보는 눈빛에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심장이 귀 안쪽에서 울렸다. 태주는 입을 열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동안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오직 그것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블라우스 안쪽에서 녹음기가 그의 목소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로비 유리문 너머로 형사들이 들어왔다. 태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대리석 로비 전체에 울렸다. 나는 일어서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욕심이 공포로 바뀌는 것을 나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봄이라는 이미 공항에서 잡혔다는 연락이 형사에게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불과 몇 분 뒤였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캐리어를 끌고 탑승구를 향하던 그녀를 형사들이 막아섰다고 했다. 뺑소니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 찍힌 그녀의 얼굴, 차량 번호, 그리고 태준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경찰서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태준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갑찬 손목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유리창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고 남편의 다리에 박혔던 철심이 제거되었고 상현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일을 준비했다. 법정. 증언대에 서던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어깨 위 화상 흉터가 블라우스 깃 아래로 살짝 드러났다. 나는 일부러 가리지 않았다. 법정은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깔린 그 공간에서 나는 3개의 봉투를 판사석 앞에 제출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태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 로비에서 그가 스스로 뱉어낸 말들. 두 번째 봉투에는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오미란이 남편의 차 앞으로 핸들을 꺾던 그 3.2초. 세 번째 봉투에는 상현이가 직접 손으로 눌러 쓴 진술서가 있었다. 교도소 안에서 태준이 어떻게 자신을 이용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동생이 울면서 썼다는 걸 나는 알았다. 검사가 피고인석을 향해 물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업무 방해, 공갈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까?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변호인이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태준의 눈은 이미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 떨림을 감추지 않았다.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50년 가까이 쌓아온 것들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려는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저는 식모였습니다. 목소리가 법정 천장까지 올라갔다. 버려진 딸이었습니다. 맞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다. 1초, 2초, 그리고 누군가 손뼉을 쳤다. 박수를 치는 손이 하나둘 늘어났고 나는 그 소리가 귓속에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걸 느끼며 마이크에서 물러섰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박동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선고 당일 아침 나는 이른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심장이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뛰고 있었다. 법정 안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손가락 끝이 서늘하게 식어드는 것을 느꼈다. 피고인 강태준, 징역 12년. 태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꺼졌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분노도 쾌감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피고인 오미란, 징역 8년. 오미란이 고개를 떨구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울었던 밤들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으니까. 법원 앞 계단으로 나왔을 때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나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랗고 높았다. 그때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삐걱, 휠체어 바퀴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 두 손으로 바퀴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무릎이 떨렸다. 팔이 떨렸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살아있는 손이었다. 나는 그 온기를 손바닥 깊숙이 새겼다. 수연아, 그가 처음으로 내 옛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상현이 그 옆에 서 있었다. 눈가가 붉었다. 그는 말 이 없이 그냥 내 어깨를 한번 툭 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겨울이 지나갔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되었고 어느새 다시 가을이 문턱에 걸쳐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렀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회사도 조금씩 제 모양을 찾아갔고 나는 그 옆에서 서류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매일의 하루를 쌓았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숫자를 들여다보고 지치면 서로의 얼굴을 보는 일이었다. 오늘은 상현이 왔다. 오미란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온 날이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손을 씻고 식탁 앞에 앉았다. 나는 국자를 들고 뚝배기에서 된장국을 떠 그의 앞에 놓았다. 많이 먹어. 그게 전부였다. 그게 전부여도 됐다. 민준이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나는 반소매 차림이었다. 왼쪽 어깨의 흉터가 형광등, 불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전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팔을 돌려가렸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그 흉터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기도 했으니까. 상현이 국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눈을 깜빡였다. 속눈썹이 젖어 있었다. 나는 못 본 척했다. 민준의 손이 식탁 너머로 뻗어와 내 어깨 위에 살며시 얹혔다. 흉터 위였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사람의 온도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상현도 숟가락을 들었다. 세 개의 숟가락이 거의 동시에 그릇에 닿았다.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터져 나왔다. 상현의 웃음은 조금 울음처럼 들렸고 민준의 웃음은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나의 웃음은 13살 그 차가운 부엌 바닥에 두고 왔던 진짜 박수연의 웃음이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이름처럼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마침내 빛을 받아 터져나온 진짜 내 목소리였다. 상처 위로 얹어진 민준의 손은 따뜻했고 식탁 위로 오가는 숟가락 소리는 평범한 일상의 노래 같았다.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13살의 소녀는 이제 이곳에 없었다. 상처를 안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박수연이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길고 잔인했던 나의 겨울이 마침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